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서울 부동산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가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서 이거 다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룰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버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국, 경기, 그리고 서울 이 순서대로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차례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서울 부동산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소득 중에서 25% 정도를 주택구입에 비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적정이라고 보고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즉 소득 100만 원 중에 25만 원을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쓰는 가계가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이 적정이라고 본다면 전국 기준으로 얼마냐면 57.4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만 원 소득 있는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대의 이자랑 원리금 지출을 하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또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 얼마냐 하면 153이니까 역사적인 평균이 120, 그리고 2008년 여름 당시에 역사상 최고가 160 정도였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이미 제가 보았을 때 2021년 6월 현재 역사상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서울은 고평가, 전국은 저평가,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역사적 평균, 아주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나라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만 버블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국 평균 부동산은 역사상 저평가 레벨이고요. 경기도조차 역사적으로 볼 때 저평가 레벨입니다. 또는 그냥 그럭저럭한 평균 레벨에서 이제 막 고평가로 가려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금리를 인상해서 부동산을 잡으려면 결국 금리를 0.25 정도 인상해서는 안 되고 1% 혹은 2% 이상 인상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서울도 부동산을 잡을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의 부동산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021년 현재 올해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교 문을 떠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제대로 찾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현재 상태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저는 주택 공급 촉진 정책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주거용 건축물 착공 건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내리 5년 동안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2005년, 6년 이후 최저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처럼 집을 거의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되는 바람에 전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 패닉 바잉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자, 물론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냐? 지난 5년 동안 집을 그렇게 안 지었다면 이제 입주 물량도 줄어들 텐데 이건 그냥 집 피워보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이름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친환경 전원도시 그리고 고밀 아파트가 아닌 저밀도로 아파트를 짓자 그러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지금의 판교역이라든가 또는 세종 행복도시처럼 교통 좋은 지역은 공원이 조성되거나 임대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쪽으로 가야 주상복합이라든가 또는 고층의 아파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저렇게 혼자 나홀로 급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전체에 걸쳐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대규모로 그리고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주게 되면 주택시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패닉 바잉도 잡을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즉 경제정책 전체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 묻는 거죠. 물론 뉴스를 보면 암담합니다. 일단 광화문에서 인근에 지어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고양 창릉 신도시의 계획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임대주택으로 많이 건설이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세가 급등하고 앞으로 입주 물량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 가격에 집을 살 수 없을 거라고 느끼는, 조바심 느끼는 2030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번 청약 로또 맞으면 10억 이상 차익이 벌어지는 청약 가점제로 인해서 일부의 사람들만 큰 시세 차익,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청약 아무리 해봐야 난 소용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서부선이든 GTX든 아무튼 서울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전철역 인근을 고층의 그리고 저렴한 주택 공급의 기회로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지금 서울이 평당 4천만 원 넘어서 5천만 원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고양 창릉이라든가 또는 인천 계양에 평당 1,500만 원짜리 아파트들을 대규모 수십만 호 공급해 주겠다면 주택 가격이 정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주택시장이 현재와 같은 정책이 이어진다면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고요. 정책의 본격적 전환, 조금만 기다리면 저렴한 값에 신축의 역세권 주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